저 일반론인데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글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글 쓰는 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 주는데 제일 좋은 것은 내일까지 무슨 글 쓰고 하면 그 제일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집에 가가지고 머리 뻥뻥 뚫면서 새벽같이 써가지고 갖다 주면 또 아주 뭐 비판받고 뭐 이런 건데, 모든 사람이 글 쓰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지겨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글을 많이 쓰는데 누가 내일까지 좀 글 좀 써주세요 하면 좀 부담이 돼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건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글 쓰는 것은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입니다. 다른 거는 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글 쓸 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글 쓰는 작업이 사실은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에 있는 것을 다 짜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글은 즐겁게 써야 됩니다. 글은 가볍게 써야 됩니다. 즐겁게 쓰고 가볍게 씁니다. 글 쓰는데 들어가는 그 강박과정은 될 수 있으면 해소를 해야 돼요. 글 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쉽다. 뭐 어떻게 또 고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지.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끙끙거리면 글이 안 나갑니다.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고치면 됩니다. 일단 써놓고 고치자. 일단 쓰자. 그래서 글쓴 원리 중에 하나가 이 글쓰기 시험 탄력이 붙어가지고 막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글을 씁니다. 그 거침없이 나가서 다 써버리라. 그리고 제일 처음에 쓸 때는 주저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다 써놓고 나중에 보충하면 된다. 이 글 쓰는데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즐겁게 쓰자. 고민하면서 이렇게 제발 쓰지 말자. 글은 그러면 왜 우리가 글 쓰는데 이렇게 부담감을 갖게 되느냐? 좋은 글을 쓰려고, 정확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부담이 적어요. 사물을 정확하게 있는 대로 보고서 쓰듯이 쓰면 된다. 그런데 잘 써야 되겠다. 좋은 표현을 해야 되겠다. 명문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몸이 딱딱해집니다. 야구를 할 때 뭐 몸이 딱딱해지면 홈런이 안 나오잖아요. 풀어야 됩니다. 글 쓰기 전에 긴장감을 풀고 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다만 많이 쓰겠다. 빨리 쓰겠다. 글은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글을 많이 써야 됩니까? 글을 많이 써야 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쓰면 그 안에 좋은 표현이 생기게 있습니다. 일단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홈런을 치는 타자들이 보면은 홈런만 치기 위해서 휘두르지 않습니다. 좋은 공 들어오면은 칩니다. 그러면 1루타도 되고 3루타도 되고 재수 좋으면 넘어갑니다. 근데 홈런만 기다려서 치면은 홈런도 안 나오고 2루타도 못 쳐요. 좋은 공이 들어오면 휘둘러야 된다. 스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 글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글을 많이 쓰게 되느냐? 글 쓰는 사람들,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히 기자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왜 글을 쓰느냐? 나는 왜, 다른 사람은 글을 안 쓰는데 나는 왜 글을 이렇게 많이 쓰고 싶냐?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의 성격상, 저는 이제 기자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의 성격상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 그 다음에 명예심이 많아요. 자기가 쓴 글을 많은 사람 읽어주기를 원하고, 읽어주고 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이 명예심입니다. 또는 좋은 글이 나라를 뒤흔들고, 권선징악으로 나쁜 사람 벌주고, 좋은 것을 축여주고, 글을 통해서 어떤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명예심이죠. 세 번째는 정의감이 좀 있습니다. 정의감. 정의감. 그래서 정의감, 명예심, 호기심, 요런 게 사람으로 하여금 글을 쓰는 이유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그 심리에 대해서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1984년이라는 소설 조지 오웰이 이분이 글을 많이 쓴 분입니다. 이 사람이 Why I Write라는 수필을 하나 썼어요. 나는 왜 글을 쓰느냐에 대해서 자기가 쭉 쓴 거 보고 제가 읽어보고 아주 웃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참 비슷하다. 어느 나라든지 글 쓰는 사람은 비슷하구나 하는데 이 사람이 특히 의외로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한 글이 좋은 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 이데올로기적인 거죠.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누구를 미워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쓸 때 좋은 글이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기자들도 어떠냐면 직업상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그렇더라도, 정치적 주견이 뚜렷한 사람이 좋은 글을 쓴다. 물에 불탄 듯이 희미한 사람은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그럼 가치 판단이 분명하고, 적과 동지를 분명하게 나누는 사람이 좋은 글을 쓴다. 이렇게. 이와 비슷한 논문을 최근에 제가 하나 봤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의 사범대학의 민모란 교수님인데 국어에 대한 아주 재밌는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국어는 뭐냐 이렇게. 국어는 뭐냐? 나라의 문화다. 국어는 뭐냐? 그럼 국어는 어떠한 글이라야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게 국어에 맞느냐? 이 사람 주장은 그런 것은 국어 문법에 안 맞다는 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 김정일 위원장 해놓고 그 옆에는 독재자 이승만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MB라고 나옵니다. 아니,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이 맞습니까? 아니, 그 말 자체가 됩니까? 나라를 지키는 위원장이 뜻 아닙니까?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위원장입니까? 틀린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씀은 안 되죠. 그 북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조선민주주의입니까? 국방 파괴자죠, 사실. 김정일은 국방 파괴자입니다. 그때는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국방위원장 김정일하고 국방위원장에 이렇게 가운데를 하나 붙여야 돼요. 그러고 국방이란 말을 빼고 앞에 위원장 하다가 나중에는 김정일 이렇게 쓰면 돼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정일 쓸 때는 반드시 앞에 대기근 때 300만 명을 죽게 한 학살자, 독재자 이런 말을 붙이는 게 뭐죠? 뉴욕타임스 같은 데도 폴 포트라고 캄보디아의 khmer rouge 정권을 세워가지고 한 150만 명을 죽인 이 폴 포트가 딱 나오면은 앞에 반드시 100만 명 이상을 죽인 독재자 폴 포트 이렇게 반드시 나옵니다. 정관사처럼 나와요. 김정일 앞에도 반드시 그런 정관사를 붙여줘야 이게 제대로 된 국어입니다. 국어. 왜냐? 국어는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국어는 헌법과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북미는 국어가 아니에요. 북한 정권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부라는 뜻이죠. 북한이란 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북조선이라고 부르죠. 남조선이라고 부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반부다는 뜻으로 남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북한 지역이라는 뜻으로 북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존재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보다는 뒤에 나와야 돼요. 미북이라고 써야 돼요. 미북이라고. 왜 북미라고 쓰느냐? 이거 문법상 틀린 겁니다. 국어 문법상 틀린 거예요. 북한 주민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거기는 북한 정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라고 쓰면 안 되고 미북이라고 써야 되고 북일이라고 해도 안 되고 일북이라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어입니다. 국어는 그 국가의 처한 상황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고 헌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국어학자가 하니까 상당히 반가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다가 보면은 제목을 달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목 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사에 이 제목을 다루는 사람을 편집 기자라고 해요. 사회부 기자는 기사를 써서 던져주면 편집 기자가 거기에 제목을 다룹니다. 근데 이 제목이 사실은 독자들한테 기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독자는 제목을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든지 제목을 보고 흥미가 있으면 상세도 있습니다. 제목이 잘못 붙여지면 그 기사는 죽어버립니다. 제목을 잘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문사에서 편집 기자가 제일 중요하게 대우를 받는 이유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사회부 정치부 기자가 날리는데 안에 우리 편집국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편집 기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서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부서의 서열의 편집부가 1등이었어요. 제목을 잘 따라야 돼요. 이 제목을 다는 데는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다만 제목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읽으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용의 요약이고 미끼이며 주제이다. 즉 제목은 글을 읽도록 하는 유혹이 되는 거죠. 미끼, 주제. 제목은 글자 수의 제한을 받는다. 제목은 무한정 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글자 한도 안에서 짧아야 됩니다. 또 짧은 제목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독자들이 읽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제목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필자가 다는 것이 원칙이나 편집자가 최종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신문, 잡지, 또 기자들의 자질과 안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정확하게 붙이고 문학적으로 붙이고 잘 붙이는 신문은 좋은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의 내용이 그 기사의 등급을 결정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무슨 기사가 중요하고 무슨 기사가 덜 중요하느냐의 판단은 기자의 자기 능력 평가이기 때문에 뉴스 밸류 감각이 좋은 기자가 특종을 많이 한다. 흔히 언론사에서 뉴스 밸류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글이 더 중요하느냐, 어떤 글을 맨 앞에 배치해야 되느냐, 뭘 강조해야 되느냐, 뭘 생략해야 되느냐, 취사 선택할 때 이것을 뉴스 밸류라고 해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는 기자는 특종을 합니다. 사소한 걸 보고도 야 이게 사소한 게 아니구만. 보도블록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에 채여가지고 넘어졌다. 하면은 신문지를 내면서 보도블록 쾅 바라고 지나가면 그건 기자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를 찾아야 되겠죠. 아니 이 우주선 띄우려고 인공위성 발사한다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보도블록 하나를 제대로 놓지 못하느냐. 동경에 가면은 이 거울처럼 맨들맨들한 게 보도블록인데 우리나라에서 페란로를 걸어가면 특히 하이힐 신고 걸어가면 몇 번이나 보도블록에 채여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왜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구청에 가서 보도블록을 어떻게 해서 놓는지, 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는 보도블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도블록은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는 글을 쓸 수가 있어요.